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셨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성한용 우리 논술위원님 부르시면은 딴 사람은 뭐 바빠서 잘 못 가는데 또 와야죠.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이승준 기자가 김성태 대표님 어떤 정치인이신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958년 경남 진주 출신이십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고 이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3년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로 주 5일 근무제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자유한국당의 옛 이름이죠. 한나라당에 입당해 18대 서울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고 19대, 20대 계속 연이어 당선되셔서 3선 의원이십니다. 지지난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이름을 알리셨고요. 그 탈당해서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하셨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복당해서 지난해 12월 원내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예, 먼저 좀 가벼운 질문부터 예, 하나 드릴게요. 어디 방송에 인터뷰 이런 거 자주 나가실 때 보니까 어떤 뭐 끼라고 할까요? 이런 게 대단히 많으신 것 같은데 원래 좀 젊을 때부터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뭐 이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보통 틀에 박힌 그렇죠. 이야기하고 예. 좀 그래서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에 나왔을 때 내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게 끼로 비춰지고 뭐 때로는 또 기질이 있다 뭐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이 춤추는 모습이 인터넷에 한참 춤이야 뭐 돌아다녔는데요. 옛날에 소시절에 조금 추셨죠. 아, 그런가요? 그 옛날에 뭐 참나 70년대 그때 뭐 막춤이죠. 지금 네, 아니 뭐 지금도 잘 추시더라고요. 아유. 예, 2월 임시국회가 이제 30일에 시작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전날 연찬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2월 임시국회의 어떤 가장 큰 쟁점이 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가장 치열한 국회가 될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과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각 정당마다 지방선거에 좋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입법 그리고 정책 그리고 정치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우리는 공격할 것이고 네. 민주당은 방어하면서 또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그런 뭐 장이 될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개헌 네. 의제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제가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걸로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또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이런 이 헌법 개정 개헌이야말로 네.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이게 판단되어지고 또 시대 정신에 걸맞는 그런 개헌안이 확보되어져야 하는데 네. 그걸 국회에서 대충 논의하고 또 정치권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이 간제 개헌으로 가려고 한 게 이게 지금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 청와대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118석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개헌 저지선이라는 걸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걸 흔히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이게 3분의 2 동의가 이루어져야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만큼 일방 통행식으로 개헌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다면 국회 개헌 논의에 이렇게 집착할 수 있고 국회에서 어렵지만은 개헌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개헌 투표일까지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국민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개헌 불만 떼는 것이지 개헌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건 거예요? 왜 신년 1월 2일 대통령께서 하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되는 내용만 가지고 개헌을 하자. 그 다음 거는 다음에 가서 하자. 다음에 가서 하자는 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 합의되는 것만 하자는 거는 바로 지방분권제. 지금 정권이 이 문재인 정부와 앞장서 가지고 지금 시군구청장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마치 지방분권 개헌이 지방분권만이 이 개헌의 가장 핵심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올해 이 개헌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의 폐단과 폐해를 이걸 해소하는 그런 권력 구조 개편에 다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상 대통령께서는 또 집권당 민주당은 이 개헌에 있어 가지고 권력 구조 개편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즉 그 말은 개헌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실적으로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 지방선거 때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지방선거하고 분리해서 예. 연내에 개헌을 하자 이런 입장이신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권력구조 부분은 예.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 6.13 동시 지방선거 동시 실시만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개헌을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올해 12월 말에 가서 하자 이거 아니죠. 국회에서 작년 연말 어렵게 여야간에 개헌 특위 기간 연장이 6월 31일까지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여기서 합의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개헌 날짜까지도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집권당 민주당이 6.13 지방 동시 선거 실시 개헌은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많게는 9표 내지는 적게는 8표 투표를 해야만이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게 자 기초위원 뭐 강력위원 또 기초단체장 강력단체장 교육감 비례위원 선거 2번 또 뭐 심지어 총선 보궐선거까지 하고 9번째 이 개헌에 찬성하냐 마냐 이 투표 이루죠. 그럼 제대로 된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이 개헌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는 피해서 원포인트로 이렇게 개헌 투표율을 정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권력구조는 예. 지금 권력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끌어내는 그런 권력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정부제죠. 아무래도. 네. 저희들도 이제 다음 주 연찬회를 해야 뭐 최종적인 개헌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나 당론은 보죠?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네. 저 개별적인 뭐 입장과 소신이라면은 저는 이원 집중부제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외교 통일 안보 예. 그리고 이제 내치를 총리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헌이 연내에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제일 아마 앞으로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입장이 충돌하고 대립되어질 부분이 바로 국가 권력 구조 개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권당 민주당은 아마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이나 측근 인사들 이야기를 보면 그게 4년 중임제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거든요. 저희들은 이 국가 권력 구조가 이 대통령 뭐 4년 중임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특히 작년에 뭐 이 촛불 정신까지 이렇게 우리 되돌아볼 때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아픔을 보더라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권한을 그대로 유지되는 뭐 이 개헌은 국민 정서에 결코 맞지 않다고. 네, 알겠습니다. 각 정당의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자유 투표를 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제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그냥 입장들을 난상 토론을 거치고 또 그냥 백지에 그냥 각자 소신과 입장을 적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취합돼 가지고 많은 걸로 가지고 선택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건 곤란하다. 곤란한 상황이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하고 같이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정치개혁 문제 같은 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까지는 개헌 특위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 특위, 네, 정개특위라고 정개특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개 특위를 묶은 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입니다. 네, 그리고 헌정특위라는 것인데 저는 일정 부분 개헌과 선거구제는 떼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국가 권력 구조를 개편하면서 총선 또 국회의원 뽑는 이 지금 현재 선거제도나 이 방식은 아무런 손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구조와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저는 일정 부분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협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지난 연말에 여야 합의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교회 특위가 지금 국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 이 기구를 통해서 현 정부하고 여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는 것 같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협상을 하자 뭐 이런 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법개혁 특위에서도 민주당도 너무 경도되고 경색되는 입장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권력도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에 이렇게 권한인가 권력이 몰려 있으니까 그걸 분산시키자는 게 국가 권력 구조의 개편의 핵심이듯이 지금도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의 힘이 한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자는 거거든요. 네. 적절하게 경쟁도 시키고 그렇다면은 마치 공수처 설립만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 좀 그런 측면에서 유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이 검찰 개혁이고 이런 권력기관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되어져서 정말 권력의 눈치 없이 이렇게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또 공정한 세상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수처 설립이 마치 뭐 그 검찰 개혁의 모든 핵심인 것처럼 가는 거 이거 맞지 않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권력기관들을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만이 사실 이 본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 쏙 빼놓고 그냥 검찰 조직 위에 공수처만 설치해 놓으면은 검찰 수사하고 뭐 판검사들 다 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또 일가들 진짜 고위공직자들 다 할 수 있다. 이거 답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이번 다음 주 이제 연찬회에서 그렇군요. 심도 깊은 토의와 또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당론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 법사위원회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많으시고요. 과거에 검찰 개혁을 할 때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검찰의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국민의 시각에서 생각하면 입법부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이 정치 보복을 못할 텐데 왜 검찰 개혁에 좀 적극적인가 이런 의구심 같은 게 좀 아유, 있습니다. 우리 노설위원님 절대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소극적일 이유도 없고 네, 또 검찰을 보호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반드시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은 필연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입장이 지금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집권당 민주당의 입장만이 마치 검찰 개혁인 것처럼 그게 공수처 설립이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보시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검찰개혁의 본질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통령 청와대도 집권당 민주당도 검찰과 경찰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이제 완전히 털어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제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사도 쓰고 있고 소환도 진행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개인 뭐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은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경우든 뭐 관여하거나 또 입장을 저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다스대로 네,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고 네, 다만 저희 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정치 보복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나 이런 청와대 특활비 아 특수활동비. 네. 이 특수활동비의 지출은 지금까지는 갈래처럼 어느 정권에서든 이 특수활동비 지출은 다 이루어졌는데 왜 유독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 딱 핀셋처럼 씻어서 그쪽에만 이 특수활동비 집행의 문제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왜 수사를 하느냐. 그거야말로 네. 정치 보복적 의미가 다분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적폐청산적인 측면에서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는다면은 그런 DJ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특활비를 통해서 한마디로 개인이 착복을 했다거나 또 사익을 추구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MB나 박근혜만 그 특활비를 쓴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특수활동비 부분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정치 보복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상당히 짙고 또 다스와 관련된 개인 비리 부분은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야 될 바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 좀 이어해 주실까요? 네. 뭐 홍준표 대표가 수시로 여론조사 조작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긴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좀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번 주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좀 이렇게 이어질 것인지. 네. 지금 분명히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청취자들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기관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이런 바로미터 이 여론조사가 국정운영이라든지 정부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사고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편향적이고 또 편향성을 띄우면서 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겠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들의 상당히 좀 자기 편의적인 어떤 그런 여론조사 기법이나 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곧 이제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보시면 아마 놀랄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대통령 정치입니다. 이 대통령 정치는 의회 정치도 지금 패칭하고 있는 것이고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옵니다. 신고리 오륙효기 원전 건설 중단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거죠. 법적 근거 없는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라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것인데도 거기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또 언론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이끌어내는 이런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의 국정운영 이게 여론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그 얘기와 이제 별도로 지난주 갤럽과 25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59%로 60%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외국에서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들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또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왜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마디로 국정 홍보 대행 일을 한다든지 용역을 또 챙긴다든지 뭔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질문을 좀 다시 드릴게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예. 이제는 아마추어 정부의 그 한계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일찍 깨닫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한일 위안부 협상 지난 정권에서 분명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온 마음을 다 담아내는 협상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간에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걸 30년 동안 외교 문서, 보관 문서를 2년 만에 까가지고 이 협상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걸 깠을 때는 반드시 한일 간에 위안부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깐 겁니다. 막상 그걸 까놓고는 일본하고 재협상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일 간에 외교 간에 심대한 상처만 입은 결과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가 상실되어지면은 얼마나 국익을 손실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 외교 부분에 대한 실패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1차는 그렇게 외교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은 예. 요 근래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 네. 그리고 뭐 어린이 유아 이런 영어 교육 금지 정책만 보더라도 네. 이게 다 어설퍼요, 그냥. 예? 그래도 이 여론이 아니다 하면 금방 또 집어넣어버리고 너무 인기 영합적인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즉 떨어지는 그 말은 거다. 예. 감성팔이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분노, 박근혜, 또 다스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수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그 사람들의 몰지각한 국정 운영의 그런 과거 청산 문제를 이렇게 뉴스로 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국민 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피로도가 온 겁니다. 그거 하면서 진작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리더십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위기 의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점이 있어요. 문 전 대통령께서 우선 소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 이건 전임 대통령하고 행적하게 비교되는 분. 네. 뭐 소탈하게 뭐 테이크아웃 커피 가지고 이렇게 참모들하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말 국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제대로 여행 한번 하지 못한 전 합참의장을 정말 뭐 미국, 캐나다에 이렇게 여행을 시키주는 모습이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요 근래는 왜 이 제1야당하고는 패싱만 하려고 그러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파트너십은 가지지 않는지.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보신 지 한참 되시나요? 한참 됐죠. 네. 저는 1월 2일 신년 청와대 할애식도 갔었어요.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신년 할애에 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갔는데 눈길 한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좀 멀리 계셨었나 보요. 악수 한번 못했어요. 손도 못 잡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놓고 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악수 한번 못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곧 뭐 야당 원내대표와도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 전환을 위한 뭐 야당 원내대표 그런 해동은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큰 한마당 잔치예요. 그렇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인들 앞에 그 힘들게 어렵게 준비한 이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올림픽 이전에 국민 대통합 합의 우선이지. 제가 전 세계 올림픽 개최되는 국가나 안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는 나라도 많이 방문을 해봤지만 이 올림픽을 보름을 앞두고도 저녁 뉴스나 지면을 보면 맨 정치 보복, 정책 보복, 인사 보복 기사로 다 채워지고 있고, 언제 국민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 평화 올림픽 가져갑니까? 한쪽으로는 그냥 또 북한에 또 현송월이라는 사람 이렇게 내려와서 이 뭐 또 9일날 올림픽 전야제는 평양에서는 건군절이라 그래가지고 군사 프레임도 한다고. 열병식 한다고 그러죠. 네. 이게 참 진짜 걱정되는 모양새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이 올림픽을 준비한 건지, 아무리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 모습을 중시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기도 날아가 버리죠. 애국가도 못 부르죠. 예? 애국가 부르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상하면은 애국가 연주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금메달 입장할 때 이제 입장할 때요. 그 입장식. 한반도기에다가 예. 아리랑입니다. 그럼 그 전에도 체육 행사 때 그렇게 많이 했던 건 아닌가요? 체육 행사 때 한 8차례 같이 입장도 하고 한반도기 예, 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때마다 아시아 게임이나 또 뭐 시드니 올림픽도 참여한 적도 있지만은 주최국이 아니었죠. 주최국과 참가국의 입장은 하늘 땅 차이죠. 저희들은 주최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봅시오. 북한의 현송월은 올림픽 전날 이리 내려서 강릉에서 사실상 북한 공연을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펼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비즈니스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큰 1등 공신이 K-팝입니다. 이런 한류의 중심이 대한민국인데, K-팝인데, 그런 K-팝을 제대로 이렇게 전 세계인들과 이 올림픽 축제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시하는 그런 자리는 없이 북한 친구들의 그냥 체제 선전장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 이 그림이 누굴 위한 올림픽이었는가? 그 평양 올림픽이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하시는데요. 이 좀
평창 올림픽인데 평양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국민들 자존심을 긁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평양 올림픽이라고 그랬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미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의 글귀나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달렸었죠. 그게 사실 2011년에 평창 올림픽 유치할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평창이냐 평양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다 해프닝인데. 예. 아무튼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많이 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유권자 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평양 올림픽이라고 야당에서 얘기하면 그 울림 효과 같은 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어쨌든 평창 올림픽은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의 평창 올림픽은 성공해야 되고 네, 그 길을 위해서는 제1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남북 관계 개선과 또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너무도 좋은데 그렇죠. 이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네들이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제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용을 당해도 너무나 큰 이용을 당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친구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 날 그렇게 평양에서 그런 대규모적인 건군절 군사 열병식을 합니까? 그걸 매년 4월 25일 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 걸 왜 굳이 올해 이걸 그날로 바꿉니까? 참.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제 우리 올림픽 자체에 좀 지금 흠이 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성태 대표님이 작년에 그 굉장히 그 제가 볼 땐 좀 인상적인 문건을 낸 게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라고 굉장히 정권을 잃은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참 그 통렬하게 반성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제 5대 콤플렉스 그래가지고 수구 기득권 반북 평화 호남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은 너무 반북 얘기 쉽게 얘기해서 색깔론을 너무 많이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인상이 좀 더 강해진 건 아닐까요? 저는 어떤 경우든 이제 이 종북몰이 이런 쉽게 말하면 진영 싸움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다만 이게 평창 올림픽과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로 가야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을 이렇게 함께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우리 의도하고는 정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야당으로서는 이런 때 그럼 좋다. 전 세계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은데 네. 북한에게도 그런 건군절 이렇게 군사 열병 프레이드를 굳이 이런 올림픽 전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맞느냐. 우리는 미국에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모습을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자고 요청했다. 그렇죠. 그런 만큼 북한 니네들도 그 건군절 행사를 올림픽 이후로 늦춰라. 네. 중단해라. 이런 결기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예. 그것만 해주면은 저희들 다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송월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이제 언론들도 또 정부도
거기에 이렇게 함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올림픽 축제 기간 중에 하나 예. 북한 공연팀들도 와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 축제로 가줘야지. 예. 너무 그냥 지난주 뭐 현송을 이분 한 분 오는데 엄연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영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의전을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일부 언론에서는 생중계로 그냥 몇 개 방송이 그냥 생방송을 하더라고. 며칠 전 그 대통령이랑 민주당 원내대표단 자리에서 뭐 TK, PK 민심 얘기도 나오고 뭐 대구시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게 그 때문에 좀 화나셨죠? 참 정말 화가 나요. 이게 저희 자유한국당이 6.13 선거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다가 집권당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이렇게 초치해가지고 오찬을 베풀면서 부산 경남도 우리가 다 될 것 같고, 대구만 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못 내린다니까. 그 의원들이 그렇게 뭐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어. 하신 얘기는 아니고 네. 대구도 우리가 먹읍시다. 그것도 또 의원이 한 얘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네. 그게 대통령과 집권당 그도 원내 평의원도 아닌 지도부들이 대통령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담을 했다는 것은 이거 올림픽 15일 보름 앞두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네. 제가 이제 이 2월 임시국회 같이 해야 되는데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해요. 예. 그래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다 가져가십시오 그냥 대통령 기분 좋게 다 가져가세요. 그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한민국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대가 못나 보이더라도 그래도 저분들도 국민들도 신뢰를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때로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진짜 협치가 되고 여야 관계가 달라지는 거지. 무시해버리는 그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1야당의 기본이 대구, 경북, 영남권이라는 걸 부산 경남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얼마나 우리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런 영남권 주민들 자존심 상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무능하다 그러지만은 참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자존심 얘기도 하셨는데 지방선거 좀 빠르긴 하지만 성적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어쨌든 광역단체장 사수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조금 전에 그런 청와대 입장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이를 악물고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낼 겁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네. 정말 뼈를 깎는 저희들의 자성과 또 배나 또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죠. 그래서 뭐 웬만큼 저희들이 성적을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변수인데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을 이제 창당하잖아요. 예. 이게 자유한국당에게 어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뭐 그 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재작년 총선의 정신은 우리 국민들이 양당 구조의 이런 해일적인 구태가 어찌 보면은 정치 환경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안철수 대표나 또 유승민 당대표가 통합을 하시면은 그 새정치를 갈구하는 국민들 바람에 잘 응답하셔가지고 좋은 정당으로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통합신당은 반드시 야당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하려면 확실하게 여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연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전 제대로 된 야당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낮은 수준인데요. 이게 왜 아직 잘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그 국민적 분노가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 그런 국민적 분노를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또 혁신해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아직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진정한 보수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는 영국의 보수당 400년의 이 보수의 역사는 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영국의 자유당, 노동당보다도 진보정당보다도 더 혁신적인 그런 노동개혁과 예. 그리고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제도 개혁을 선창하고 주도하면서 영국의 보수당은 또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아까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가 쓴 소책자 이제는 야당해야 된다. 수구, 기득권, 방북, 호남 이런 우리가 너무 편애하는 좀 편협하는 그런 우리들만의 어떤 방식을 떨쳐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민주당보다도 더 전향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변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혁신이 김성태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미운 털이 이렇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기존에 가진 자 금수저 기득권 웰빙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우디 건설 현장의 중동 노동자 출신인 제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처절한 진정성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